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필요한 시간은 3초라고 합니다. 3초는 정말 찰나의 시간이죠. 그만큼 사람을 판단하는 건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거나 설득하고 싶다면 이 3초 안에 해내야 합니다. 너무 막막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책으로 3초 안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아볼 테니까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이 책에서는 영업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영업이라고 하니 나와는 거리가 먼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를 영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의 환심을 사려고 할 때, 일자리에 지원할 때, 친구들에게 여행을 가자거나 혹은 내가 옳다고 논쟁에서 상대를 설득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하죠. 이 책은 비즈니스를 초점에 두고 글을 풀어가지만 내가 꼭 필요한 다른 방식으로 읽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연애를 잘하고 싶거나 혹은 자녀에게 더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을 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매력적인 나를 제시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책을 읽고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에 한해 5분을 추첨해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저희 책성장 카페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법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 모두는 항상 판매에 관여하며 한 물건을 파는 핵심 이론이 다른 물건 판매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영업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만 피자를 팔든 미래의 친구로서 자신을 홍보하든 같은 4가지 핵심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일자리에 지원한 적이 있는가? 입학 지원한 적이 있는가? 이성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당신이 고른 영화를 보러 가자고 친구들을 설득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옳다고 누군가를 설득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 중 하나라도 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하고 있다면 왜 잘하지 못할까?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상대방에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잘 파는 방법을 배운다고 나쁠 것이 있겠는가? 이 말에 동의한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하나의 비유인 거절할 수 없는 제안. 때로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론을 비유적으로 응용하면 매우 유용한 통찰력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군사 전술과 전략을 비즈니스의 비유로 적용한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군 간부들뿐만 아니라 하버드 경영학 석사들도 읽는 것이다. 사실 최근에 나온 내 책의 상당 부분은 비즈니스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군사적 비유를 썼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군사 원칙 중 하나는 기습이다. 즉 상대방을 기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계획 능력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에서 대응할 것이다. 기습의 전술적 이점을 얻기 위해 정교한 속임수가 종종 계획된다. 예를 들어 세계대전에서 패튼 장군을 도버에 있는 가상의 탱크 사단을 지휘하도록 보내서 노르망디가 아닌 파드칼레를 거쳐 프랑스를 공격할 것이라고 독일군이 생각하도록 속였다. 군대 역사는 그러한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이와 똑같은 전술적 원칙을 비즈니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갈등의 역사에서 기습의 훌륭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BM 개인 컴퓨터용으로 최초의 표준화된 디스크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다. 비즈니스 세계가 전쟁터와 많이 유사하기에 효과가 있다. 즉, 누군가를 설득해 제품 구매를 하든 특정 영화를 보든 함께 집에 가든 여전히 당신은 설득력이 있으며 동일한 개념이 비유적 차원에서 적용된다. 자, 만약 당신이 이 챕터의 시작 부분을 진정 이해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정말 모든 형태의 판매에 비유적으로 적용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책을 다시 읽어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즉, 연애에 비유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흥미로울까? 어떤 종류의 통찰력을 찾게 될까? 자녀에게 더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려고 책을 읽는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보다 쉬운 변형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마리들을 추가로 소개하겠다. 제품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약 3초 안에 당신을 판단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만난 후 처음 3초 안에 수천 가지 판단과 관찰을 하고 몇몇 결론을 내린다. 당신은 좋은 잠재적인 친구처럼 보이는가? 친절한 사람인가? 연인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수 있나? 그 차를 좋은 가격에 줄 수 있는가? 당신이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린다면 3초 안에 성공하거나 기회를 날릴 수 있다. 이 짧은 시간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과가 어찌 되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한다.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제 기회를 만들어 보자. 4가지 핵심 질문. 누군가가 당신을 처음 만나고 속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할 정도로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내 말은 사실이다. 당신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천박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잠깐 생각해 보자. 이 방법이 당신에게 적용되는지 아닌지는 당신과 당신의 치료사 사이의 문제다. 당신과 마크 조이너 사이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지가 문제다. 자, 4가지 핵심 질문을 살펴보자. 첫째, 나에게 무엇을 팔려고 하는가? 둘째, 얼마인가? 셋째,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 넷째, 왜 당신을 믿어야 하나? 똑같은 질문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알아보자. 첫째, 나에게 무엇을 팔려고 하는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이 기준을 알고 당신을 지켜본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밝힌다. 종종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가장해서 다가오며 당신은 나중에야 그들이 사실 다른 것을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영업사원이고 제품에 대해 정직하다면 제품에 어울리지 않는 잠재 고객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어울리는 잠재 고객들을 찾을 것이다. 만약 시내에 있을 때 정말로 원하는 것은 가벼운 섹스를 할 사람이지만 배우자감을 찾는 지처럼 행동한다면 당신은 정교한 속임수를 짜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밝힌다면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당신과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
당신이 팔지 않는 것을 팔려고 하는 척 하는데 당신은 인생을 얼마나 허비했었나? 사람들을 속여서 처음에는 판매했겠지만 분명 두 번째 잔은 팔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당신과 당신의 고객 모두에게 참담한 두 번째 잔이 됐을 것이다. 둘째, 얼마인가? 무엇을 팔든 그 답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항상 대가가 따른다. 작가로서 항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척하면서 나에게 다가온다. 예컨대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전문가 한 명이 나를 찾아와서 책 홍보를 돕고 싶다면서 서툴고 어설프게 온갖 말을 구사했다. 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애쓰고 그는 계속 질문을 피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대화에서 그는 내 책을 홍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내 구독자들에게 자신의 제품 하나를 홍보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졌다. 그와 대화를 한다고 내 시간을 아주 많이 허비했다. 그 거래의 비용은 나에게 아무런 보답도 없이 높았을 것이다. 당신은 외모가 이상형인 아름다운 상대에게 끌릴 것이다. 마음이 착하고 쾌활해 보여서 당신을 웃게 만들고 자존심이 올라간다. 그 후 상대방에 대해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에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안길 감정의 응어리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중에야 상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르며 당신의 시간을 완전히 낭비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비용이다. 상당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서 당신을 상대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제안을 더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 친구나 연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자, 당신은 누군가의 연인이 되고 싶다. 거리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당신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당신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자, 그러면 아마도 외모나 다른 얕은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진심 어리고 정직하며 안정적인 사람들을 선호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이득을 얻는 방법이고 당신이 얻는 이득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득이 없다면 거절할 것이다. 넷째, 왜 당신을 믿어야 하나? 자, 그럼 이제 당신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공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 않다. 당신에게 아주 멋질 것 같다. 그 후 그 제안이 보이는 것과는 다를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 든다. 당신은 살면서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게 하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시금석, 자신의 밈. 당신의 시금석은 하나의 밈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다양한 정보들이 모여 하나의 생각, 즉 당신에 대한 밈을 만든다. 난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내 외모, 자세, 표정, 차림새, 의상,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를 의식한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마이크 조이너 밈을 형성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당신의 밈은 목적에 적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멋진 데이트 상대를 찾는 것이라면 당신의 영업사원인 나를 믿어라. 밈을 바꾸고 싶을 것이 다. 이런 요소들을 바꾸는 방법은 완전히 주관적이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밈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깨끗하고 다림질된 유행을 따르는 옷. 시내에 나간다면 약간 파격적인 요소를 넣는다. 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전문가적인 요소로 대신한다. 다른 밈 요소는 다음과 같다. 흠잡을 데 없는 몸단장, 친절한 미소, 자신감 있는 자세, 사교적이고 친절한 성격, 빛나는 나의 정신,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다정한 첫마디,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내가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 것임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저 말을 읽고 토하고 싶을 것이다. 괜찮다. 냉소적이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내 시금석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 걸을 수 있다. 난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알겠는가? 시간을 덜 낭비한다. 신호가 더 많을수록 잡음이 덜하다. 나는 당신의 시금석이 무엇이든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만약 당신의 시금석이 외모에만 관심이 있는 잘난 체하는 속물이라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매우 현실적이고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사람들의 시금석이 그들에 대한 나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도록 단련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 투영하는 이미지는 진짜가 아니다. 우리의 머리를 아둔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과는 다른 가치를 주입한 할리우드 때문이다. 동시에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선택한 시금석은 자신들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본래 모습에 대한 몇 가지 실마리를 알려준다. 즉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누군가의 꼴이 말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아주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멋지게 꾸민 남자가 엉망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을 홍보하는 데 있어 4가지 핵심 질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읽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제안이 알맞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영업이 쉬울 것이다. 이것은 상황을 살피는데 얄팍한 방법인가? 자신을 홍보하는 면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건 교묘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당신이 다른 대안보다 훨씬 더 진정성 있게 행동할 수 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당신의 제안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제안이 진짜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래라면 사람들은 바로 당신을 회의적으로 대할 것이다. 누군가는 당신의 밈을 구성하는 요소인 버릇과 외모 등을 보고 당신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나는 몇 년 전에 홍보를 고려하던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틀 동안 그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했다. 내가 떠나던 날 아침 회사 사장이 나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는 내게 했던 말 한마디로 모든 거래를 망쳤다. 그는 내게 회사 지분 일부를 5만 달러에 제안했다. 자, 이 말은 바로 내게 몇 가지를 말해줬다. 첫째, 그 회사는 내 생각만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둘째, 아마도 우리 관계에서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 신뢰성을 해치는 말 한마디가 모든 거래를 망쳤다.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 위대한 공식,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확실한 가정이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해변으로 가서 그런 사람들을 찾겠는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멋진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스트릿배 갈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목 마른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라. 사회적 관습이 허용하는 제안에 대해 최대한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잠재 고객을 더 자세히 구분할 수 있다. 고객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자녀나 친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할 수 없지만 그 관계에서 당신이 내미는 것이 진정으로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두 번째 잔을 내밀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입소문. 만약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물건을 산다면 무엇을 팔든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당신의 밈을 퍼뜨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학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인 당신의 이름을 퍼뜨릴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가? 당신의 평판이 당신보다 앞서면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작은 외적인 상황에 따라 그 점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나는 프레임이 매우 미묘하고 거의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진 프레임 정보를 이미 필터링되지 않은 상태로 받아들이는 마음속 무언가와 연관 지었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와 신뢰를 쌓으면 그 사람들한테서 얻은 정보는 우리의 정신적인 필터를 우회해 신념의 중심을 깊숙이 파고든다. 아직 프레임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세심히 살펴보길 바란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의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아라.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어떤가? 상대방의 대표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한 사전 프레임 정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라. 언젠가 재미있는 실험으로 당신이 고른 윙맨과 함께 이렇게 해봐라. 잠깐. 아마도 당신은 수고를 감수하지 않고도 어떻게 이 상황이 흘러갈지 이미 알 것이다. 이제 프레임의 힘을 알겠는가? 적절한 사전 프레임이 있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설득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입소문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형태인 이유다. 주의 사항이 있다. 이 원칙을 처음 배운 몇몇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쓴다. 당신이 거짓말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두 번째 잔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입소문이 당신의 삶에 역효과를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서 최고의 설득 비법. 이 한 가지 비결을 이해한다면 설득에 관한 다른 책을 거의 모두 읽지 않아도 멋진 성과를 낼 수 있다. 내가 평생 설득에 관해 연구했고 이 주제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책을 썼고 많은 다양한 전후 관계와 승부처에서 설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왔다는 점을 잊지 마라. 난 다음 개념이 모든 설득 원칙에서 엄청난 카드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당신의 메시지가 아니다. 당신의 메시지보다 앞서는 메시지다. 무슨 말이냐고? 계속 읽어보라.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고 있다고 잠시 상상해보라. 그 작품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할 것인가? 기본 전제는 그 작품이 미술관에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훌륭한 것이다. 똑같은 작품을 거리 예술사가 파는 걸 봤다면 어떤가? 그 작품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면 왜 거리에서 작품을 팔고 있냐는 뜻이다. 나는 이 원칙의 가장 최고의 설명을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들었다. 드류 베리모어 주연의 25살의 키스라는 여성 관객을 겨냥한 영화였다. 드류 베리모어는 요즘 열대의 삶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고등학교에 잠입 취재하는 기자를 연기했다. 베리모어의 캐릭터는 고등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고 잠입 취재 때도 여전히 어울리기 힘들어한다. 반면 고등학교 때는 인기 있는 야구 선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그녀의 남동생은 가짜 신분으로 전학을 와서 누나를 돕기로 한다. 그는 순식간에 학교에서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고 누나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그는 한때 그녀가 자신의 여자친구였고 자기를 차버렸다고 모두에게 말했다.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진심으로 말했고 그녀는 하루 만에 잘 나가는 학생들 무리에 낄 수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한 줄 대사로 요약했다. 조시, 멋지게 보이고 싶으면 멋진 아이가 너를 좋아하게 하면 돼.
다른 멋진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면 이것으로 당신에 대한 모든 사람의 생각, 프레임이 미리 만들어진다. 심지어 멋진 아이들조차도 자신들이 바보 같다는 비밀을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었다. 멋진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지금은 들키지 않고 즐기는 것이다. 어느 정도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